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7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시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분노의 실체,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약 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조사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분노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이 TV나 바른사이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발제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김용화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님 모시고 2030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연금은 국민 대다수가 노후를 설계하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지만 기대와 의존성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금의 고갈이 이미 예견되어 있고 이는 국가 부채와 별개로 미래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할 큰 빚으로 남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와 세대 간 불공평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연금 개혁 방안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의 김용화입니다. 그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제가 사실은 우리 연금 문제 가지고 과거에도 몇 번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자주 못 뵈서 죄송합니다. 오늘 연금 문제가 뭔지, 특히 지금 연금 2030 세대, 특히 20대가 사실은 이제 그 정부에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대선 과정에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연금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파워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지금 상한 건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어떻든 지금 이 정도 보면은 사실 2067년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인구가 지금 2017년이 이제 인구 산정의 이제 시발점인데 요 5,136만에서 3,929만 명으로 지금 중위값 정도로는 3,920만이니까 거의 한 3,9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그 2067년에 가면은 46.5%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1등이 되는 해는 2067년은 아니고요. 2050년경으로 생각됩니다. 한 2050년 좀 넘으면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율을 지금은 일본이 한 1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앞질러 가지고 세계 1등의 노인 인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구 추계는 합계 출산율이 한 1.27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7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서 아마 이제 곧 12월 달 정도 되면 아마 통계청에서 새로 인구 추계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인구 추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2057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2018년에 재정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7년 시점은 대충 지금 현재 특히 20대 지금 현재 20대가 노인이 됐을 때 한 65세가 되는 시점인데 그런 때 이제 적립기금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 대비 9%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소득 대비 27.2% 2017년에는 근데 2017년 그 인구 추계를 새로 한 것에 따르면 30.3%까지 그러니까 소득의 30%를 그 당시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입해야 그 당시 노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30.3%를 그 당시 근로세대가 부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바로 연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추계 있고 2019년에 새로 추계 발표한 것이 있는데 어떻든 인구가 줄무로 해가지고 전체적 총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으로 해가 추계가 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는데 뭐 이런 뭐 바람직한 말을 해놨습니다. 국가가 지급 보장하겠다.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하겠다. 국민연금 자각지대 해소하고 급여제도 내실화하겠다. 기초연금 개선하고 퇴임연금 주택농지 개시하겠다. 전략적 자산 배분, 주주권 행사,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정 안정화와 관련해서 4가지 안을 만들어놨는데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제도 개선안이라고 해놓고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현행 유지 방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관계는 있지만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현재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 올리겠다. 국민연금 그대로 두고 그래서 1안 2안은 사실은 국민연금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만 4안은 국민연금에서 지금 소득 대체율이 40년 가입 40%인데 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 대체율을 더 높이겠다. 45%. 그 다음에 2안은 50%를 높이겠다. 그 대신에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그 다음에 이 2안은 13%로 올리겠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안으로 보면은, 재정 안정화가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4만으로 가면은, 적립기금 고갈연도가 연장은 됩니다. 근데 딱 6년이 연장됩니다. 2063년에 생긴 그 대신에 아까 그 보험료를 30%로 올려야 된다는 그 보험료가 그 대신에 급여율을 올렸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34.6% 2080년에 36.8%로 올려야 됩니다. 이걸 개혁 아니라고 내놨. 그다음에 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소득 대체를 50%로 올렸는데 올리니까 적립기금 고갈연도가 마찬가지로 6년 정도 연장됐는데 부가방식 보험료율 올려야 될 보험료율이 37.1% 2080년에 40%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 도저히 지속 불가능해서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오히려 보험료율을 더 올라가야 되는 안을 내놓고 이걸 개혁안이라고 제시하고 그걸 국민이 반대하니까 이제 지금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개편안을 4만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험료율을 45% 올린 대신 보험료율을 3% 이상 한다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천천히 18%까지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보험료를 18%까지 올려도 너무 늦게 올리면 너무 늦게 인상시키면 적립기금이 2071년에 고갈됩니다. 2071년에 고갈되면은 뭐 지금 현재 그 2030 세대가 한 10년 받고 적립기금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현재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안도 지금 현재 정부 예산 30이 지금 기초연금을 지금 30만에서 40만으로 올리면은 결국 GDP에 현재 제도로 가면 GDP의 한 3% 정도 필요한데 GDP의 한 4%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1970년생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죠.
이게 인제 보통 인제 우리 그 평균 소득 수준이 요 정도가 우리 평균 소득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균 소득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30년 어 가입하면은 소득 대체율이 38.4%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월 소득이 1 0 0만 원밖에 안 되면은 소득 대체율이 63.2%로 굉장히 높습니다, 소득 재분배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인제 평균 소득이 2 배인 사람은 소득 대체율이 28.6% 낮아지죠. 그런데 인제 이게 70 년생 이하이고, 2000 년생은 인제 이게 제도 개선, 이 2007 년도에 제도 개선 연금급여를 떨어뜨린 게 완성이 되면 소득 대체율이 한 30%로, 30년 가입에 30%로 떨어뜨려진 거죠. 그다음에 인제 1 0 0원 소득자는 49.1%, 150만 원 가입자는 378 8천 원, 뭐 현재 소득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민연금에서 누가 유리하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뭐 소득 제도 개선안을 내 놨지만 실제로는 모든 세대가 다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인제 낸 것에 비해서 몇 배 받느냐 하는 이야기가 수익비라는 개념인데, 2000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70 년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연금에서 제일 수익비가 높은 계층은 45 년생입니다. 그렇죠. 50 년생이 다음이 높고요. 그렇지만 이들 세대는 어 국민연금에 충분히 못 가입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충분히 가입하고 소득 대체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대충 60 년생이나 65 년생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입 기간도 길고 소득 대체율도 한 3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인제 쭉 진행돼도 한 2.4배 정도 되는 것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득 수준이 높으면 좀 떨어지고, 소득 수준이 낮으면 대출이, 그 수익비가 더 높아지죠. 그리고 인제 이 아까는 노령연금만 기준으로 한 거고, 유족연금이나 기초연금까지 합하면 사실은 수익비가 더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제 평균 수명이 앞으로 한 90세 초반까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현재 수준 2017년 수준으로 고정된다고 가정하면 이 수익비가 한 1.88배 정도 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평균 수명이 늘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계는 이걸로 한 거고요. 그렇지만 인제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약에 평균 수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은 1.88배 정도 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가장 큰 이제 문제,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정부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 그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그 당시 근로세대가 보험료 내면 된다. 그게 인제 서구 유럽에서는 적립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제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보시다시피 2067 년이 가면 노년 부양비가 102 입니다. 102 라는 것은 근로세대가 100 이라고 하면 노년 인구가 102 라는 겁니다. 거의 1대1 이죠. 그 근로자 한 명이 노년 인구 1 명을 먹이 살려야 되는 거죠. 그 2017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19 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한 5 명이, 근로인구 5 명이 노인 한 분을 갖다 모시는 이런 꼴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 앞으로는 한 분이 한 명을 모셔야 되니까 이러면 사실은 아까 노인 인구 비율이 제일 높다고 그랬는데 심각한 문제고요. 일본도 높긴 높지만 어 한 70% 정도 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낮고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도 40, 50, 뭐 이 유럽에서 지금 제일 인구 구조가 안 좋은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도 뭐 60 정도, 좀 못 미치는 숫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인제 실제 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아까는 인구 전체로 본 거고, 가입자 기준으로 부양비는 120% 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한 명이 노인 1.2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제 원래 2018 년에 4차 재계산할 때 나온 숫자인데 바로 이
2060년에 가면은 부가방식 비용률, 적립기금 고갈되면 부과해야 될 보험료입니다. 26.8%.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인구 제가 앞에 계산한 것 보여준 것은 요 인구 추계가 어 합계 출산율이 1.05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고쳐서 한 거고요. 뭐 기금 운용 수익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기금 운용 수익률이 좀 좋으면 이거 뭐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금 운용 수익률은 지금 뭐 연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한 6 내지 7% 정도 됩니다. 지금 최근에 2019년, 20년, 21년 지금까지 주식 시장 상황이 좋아 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6.5% 정도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이 네덜란드 이런 데 수익률 좋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나라들이 높지만 실제 주식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이 나빠지면 이런 나라들의 수익률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008년 같은 경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우리 채권 투자 비율이 높아서 마이너스 0.2 밖에 안 되는데 네덜란드는 마이너스 20.2%, 노르웨이는 마이너스 23.4%. 이 주식 투자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좋을 때는 우리나라 채권 투자했기 때문에 손해를 덜 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주식 투자 비율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비중이 한 40% 정도로 지금 낮추고 지금 이때보다는 훨씬 더 낮춰져 있고 주식 투자 비율과 해외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어떻든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인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개혁하려면 공무원 연금도 2015년도에 개혁했지만은 한 번 더 개혁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 연금법 개정할 때 목표는 국민연금 수준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서 수익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연금 이렇게 맞추도록 연금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이미 과거에 그 적립기금을 이미 고갈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사실은 국고 보전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고 지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가 부채 이 연금 부채가 사실은 한 뭐 1,000조 원 정도 되는 이걸 갖다가 미래 세대가 인제 차례로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뭘 또 국민연금 개혁하면은 공무원연금도 같이 개혁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이 이 사립학 교직원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공무원연금하고. 그래서 보험료율이 거의 2 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이제 공무원연금도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개혁되면 공무원연금도 이 부분 국민연금 개혁하는 부분만큼 개혁을 해야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차이는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급여 수준을 낮추는 것은 2015년 개혁에 한 번이었고 그동안에 보험료율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한 상태에서 급여 수준만 소득 대체율 70에서 60으로 60에서 50으로 현재 40%로 낮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 개혁은 원래 국민연금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은 이 1995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지고 또 이 결국 국고 보전이 더 많이 나가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나라에 뭐 어떻든 또 재정 또 개혁해야 되지만 노인 빈곤율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노인 빈곤율과 연금 적용률을 보면은 우리 한국만 오른쪽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 혼자 노인 빈곤율이 40% 되죠. 다른 나라들은 많아 봐도 아일랜드도 한 30% 초반대고 대부분의 뭐 유럽의 국가들은 한 15% 10%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금 급여를 깎을 수는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득 대체율도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평균 정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 수준 이제 비교해 놓은 거 잠깐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공직연금의 특징은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이 별개로 이루어져 있던 사실은 이제 뭐 통합된 나라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뭐 이런 나라들 북유럽 국가라든지 영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다 이 특수직연금 자체가 존재가 없습니다. 다만 이 대륙법 계통에 있는 나라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도 이제 특수직연금 통합했죠. 최근에. 그래서 이 별도로 지금 있는 우리 특수한 나라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노후소득 보장 개편의 기본 방향은 현재 2021년 7월에 이제 적립기금이 919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든 안정적으로 운용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 제고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개편될 때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노후소득 보장의 기본 방향은 어떻든 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구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는 재정 방식 측면에서 봤을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부가 방식으로 유럽과 같이 가는 순간에 지속 불가능한 보험료 30%의 나라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이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적립 방식을 유지하는 그런 개혁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떻든 뭐 세대 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제시하는 안은 소득 보장 지속 가능한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급여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6%로 향후 20년 내에 향후 20년 2040년까지 올려야 된다는 안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과 대인연금 부담금 조정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계획되면은 인제 우리 그리고 인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한 68세까지 그렇지 뭐 갑자기 올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8년에 66세, 2044년에 67세, 2048년은 68세부터 받도록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수급 개시 연령이 지금 예를 들면 독일만 해도 67세로 가 있고요. 지금 일본은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뭐 65세 이렇게. 어떻든 전반적으로 인제 지금 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연장되는 추세에 있다는 걸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정부는 자꾸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국가가 법률적으로 지급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게 돈 한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이 펑크나면 국가 재정으로 떼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연금과 군인연금에서 지급 보장한다는 안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 이 국민연금도 지급 보장한다는 법률안 넣자는 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의 주장인데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해놔 봐야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올려야 되면 올려야 되는 것이지 뭐 안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연금보험료 부담이 연금 수리료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인제 지금 아까 그 1.88배 받는다는 이야기는 수지기능보험료가 한 17%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17% 이상 보험료율을 올리면 민간의 연금 가입하는 것보다 율이 더 불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7% 이상 올리면은 제도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부가방식 연금 제도로 해가지고 30%로 넘어가면은 사실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16%까지 올리고 급여 수준 행위 유지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올리면 전입기금이 2096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한 1%만 더 올리면 2102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 올리는 안을 일단 제시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뭐 적립기금 운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2100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요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그냥 나누면 보험료율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빨간 선.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보험료가 이 이상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율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면 결국은 보험료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막으면서 적립기금이 2096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료율이 이제 7% 올리는 게 부담이 되죠. 현재 9%에서. 그래서 7% 더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담이 크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2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일본도 한 18.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9%는 너무 낮은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외국에는 이 소득비례연금 제도가 있으면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는 이 퇴직금을 법정으로 만들어놔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퇴직금 부담이 사업주 부담입니다. 기업주. 그래서 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 올리는데 사업주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이 퇴직금 존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퇴직금 8.3%가 이제 퇴직금 보험료율인데 이 중에 한 3%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에서는 한 4%만 올리면 되고 그러면 노사가 2%씩만 더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16% 기준으로 20년간 1년에 0.1%포인트씩만 올리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유지가 가능한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퇴직금은 8.3%에서 5.3%도 줄어들지만 민간에서 기업에서 원하면 그거는 임의적으로 8.3%로 올려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정 제도만 5.3%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비용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기초연금도 지금 소득 하위 70%한테 일률적으로 30만 원 주게 돼 있는데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하위 20%나 40%에 있는 사람한테는 한 4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하위에 아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라도 차등적으로 해야 그 노인빈곤율이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퇴직연금 부분은 뭐 우리 지금 현재 재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계약형 연금 구조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오늘 지금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이 퇴직금 부담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1988년도 86년도에 국민연금법 만들 때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퇴직금 부담하고 국민연금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걸 알고 법에서 퇴직금 전환금 제도라고 해서 퇴직금 중에 3%는 국민연금 전환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연금개혁하면서 연금급여 수준을 10%로 떨어뜨렸는데 노총에서 이거 그 국회 통과하기 하루 전에 갑자기 이 퇴직금 부담금 전환금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퇴직금 조항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살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면 어떻든 2030 세대도 2100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기금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95년생도 2100년 되면은 105살이니까 대충 뭐 지금 2030 세대가 죽을 때까지 연금은 고갈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또 다른 의문이나 질문 같은 거 많이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은 토론을 위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갈 거고요. 지금 네, 저기 혹시 뭐 질문이나 요 오늘 발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바로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김병진 선생님 말씀 주세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암울한 그 현실을 개척해 나갈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요약하면 하여튼 뭐 일단 저출산이 해결이 돼야 되겠고, 수익비가 연금 대체율 40%는 묶어둬야 되니까 보험료 인상은 필수적이고요. 점차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그다음 이제 퇴직금 일부 전환 굉장히 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모두에 이건 뭐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금 수익률, 주로 주식 투자 비중인데요. 제가 보니까 최근 15년간 국민연금은 5.8%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중평균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분할 그냥 time weighted average return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기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가중평균으로 뭐 좀 잡기가 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국민연금에서는. 그래서 최고인 소위 그 노르웨이의 GPFG인가 거기가 8.4% 평균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랑 한 2.8% 차이가 나더라고요. 15년간을 토탈리 하면 그게 한 대략 한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쭉 합해버리면 한 38% 정도 격차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38% 격차라면은 지금 적어도 기금 고갈 연도를 뭐 몇 년도지는 계산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5, 6년 정도 딜레이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아주 소박한 생각입니다. 제가 그 지금 기금운용부서에 있는 것을 완전히 싹 개편해 갖고 그 소위 글로벌 패시브 펀드를 하고 갖고 AI를 고용하면 한 1조 원 정도면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AI를 그 써갖고 글로벌 패시브 펀드, 물론 이제 뭐 주가가 확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위험 자산은 어차피 위험을 담보로 우리가 위험을 그 감수하면서 수익을 얻는 거니까 한 10년, 20년 내다봐야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국제 주식 투자 비중을 좀 과감하게 올릴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국민연금 보니까 우리 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많이 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20%가 안 돼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거의 한 70%를 국제 주식 비중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본도 뭐 제일 형편없이 그냥 낮았는데 일본도 완전히 후생연금 기금 개편해 갖고 주식 비중을 대대적으로 높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렇게 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안도 제시해 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 네. 그래서 그 기금 운용 수익률이 이제 그 한 1% 포인트 정도 매년 1% 포인트씩만 더 높으면 연금 고갈 연도를 한 4, 5년 정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2 내지 3% 포인트만 늦춰 올리도 한 10몇 년간 기금 고갈 연도를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측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 이제 하셨듯이 이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서 그런 수익률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지금 현재 정부도 이제 지금 국민연금 기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또 해외 투자하는 부분에서 상당수는 해외 그 중요 투자 기관에서 이제 간접 투자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좀 되는 대로, 역량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면 결국은
큰일 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운용도 필요하지만 또 신중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량에 맞추어서 좀 적극적으로 운용 수익률을 높여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 좀 대화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동근 대표님 말씀 주세요. 뭐 다른 분이 안 계셔갖고 주최 측에서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뭐 발표 잘 들었고요. 공부도 많이 됐고 늘 김영하 교수님 파이팅 이쪽으로 좀 열심히 하시고 제가 코멘트 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인연금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노인연금은 우리가 부르는 거지 노령 수당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는 거는 자기 보험료를 내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보험료 낸 거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계약의 성격인데 지금 뭐 노인들이 그렇게 과거에 뭐 계약금 식으로 돈을 불입을 해서 찾아가는 건 아니고 기초 노령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도입했냐면 아까 발표 중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연금 혜택을 좀 뭐 예를 들어서 1950년 전 40년 뭐 그때는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제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버퍼로서 이제 연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국가 메꿔주는 그런 차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그 연금의 혜택을 갖다 많이 받아가면은 이 노인연금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 기초 노령 수당을 점점 줄여가야 되는데 이걸 줄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틀다운이 안 됐으니까 임시로 버퍼로 채운 건데 시간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데 근데 스틸 국민연금에서 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노인연금 이걸 줄이지 않으니까 점차 이게 좀 연금의 어떤 재정 상태가 나빠지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 연금공단에서 자산을 운용하는데 그것도 뭐 큰 뭐 좀 용변의 재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의 비중을 좀 높이고 아니면 대체 투자를 많이 해서 실물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운영 수익률을 높이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또 리스크를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큰 이제 사달이 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일단 좀 약간 엉뚱한 것 같지만은 이 요새 보면은 솔직히 그 출산 인구가 주는 거는 경제 여건이 나빠서는 아니라고요 지금요. 우리가 다 좀 불편한 얘기를 하면 그 페미니즘이 너무 극성을 떨어가지고 결혼 제도 자체가 뭐 희화화되고 모독화되잖아요 보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결혼을 그냥 하려고 노력했고 일단 뭐 결혼을 그냥 질른다 생각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혼이 아니고 비혼이라고 결혼 제도를 비아냥하거든요. 따라서 이 연금 제도 쪽에서 뭐 어떤 이런 제도적인 어떤 이제 뒷받침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어떤 개조 차원에서도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그 정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은 진짜 중요하고 빨리 결혼해서 선택을 해서 배우자를 정착하는 게 국가를 도와주는 거고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 이걸 같이 안 하면은 뭐 수당을 더 준다 해서 뭐 애를 낳겠습니까? 뭐 수당을 갖다 좀 얼마 더 준다 해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 페미니즘을 갖다 우리 이거를 좀 그쪽과 싸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물론 경제학의 어떤 걸 범위는 아닌데 경제학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경제 바깥으로 나가서 페미니즘과 싸워야 사실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고령 뭐 좀 노인들을 위해서 버퍼로 우리가 노령 수당을 좀 만들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상화 차원에서 점차 줄여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출산 문제는 사실상은 페미니즘과의 싸움이다. 이것이 제 질문 겸 뭐 코멘트 이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선생님, 신동준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 주실 겁니다. 네. 예, 다른 분들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인터셉트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조금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그 2030의 그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미래를 보장을 않고 말이죠. 지금 당장 표에 얻어가지고 재정을 다 고갈시키고 있어요. 또 이 재정을 고갈시키는 행위가 결국 이 2030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재정 안정화라는 것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다 빵꾸가 나고 사실 뭐 2060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사실 통일돼야 되는데 통일은 어떻게 하려고 통일 전혀 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정말 이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 노인 시대 그 최저 생활 보장이라는 그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재정 안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알만 빼먹어야 되는데 거위를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더 나올 데가 없고 복지는 뭐 마구 그냥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근본적인 게 시정이 돼야 이게 연금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연금 그 군인연금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데 제가 우리 김 교수님 저 여러 가지 그 논문도 읽으면서 본 것이 그 대장 전역을 하면 뭐 57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연금이라는 게 노인 시대에 사실 최저 생활을 보장하면 되는데 현역 시대의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그 신분 고착 제도가 되고 말이죠. 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하우 상박으로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한 수준의 생활 보장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개혁을 좀 해야지 뭐 그런 거는 안 하고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신분도 영원히 고착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끝으로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보니까 미국이 저 마이너스 24%가 됐더라고요, 손실이. 우리나라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뭐 요동을 치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조금 주식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그나마 이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이나 이걸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예, 워낙 뭐 김 교수님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셔서 제가 질문은 못 하겠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조동근 선생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신동춘 선생님께서 그 연금 개혁 방안 중에서도 다양한 사례들 얘기해 주시면서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대해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시면 지금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네, 이천표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김 교수님께서는, 이 연금, 국민연금을, 뭐, 공무원연금이나 뭐, 군인연금이나 그거하고 관련은 이제 다뤄야 될, 조정해야 될 거, 그 가능성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사회복지제도, 복지지출이 지금 형편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간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그거하고의 관계는 연금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어떻게 조정하는 문제,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회복지제도는 뭐 그대로, 언터처블로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이 연금만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조금 제대로 문제를 다루는 거가 아닐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중간 이제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복지 지출은 현재 2020년 현재가 GDP 대비 1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OECD 평균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느끼고는 계시지만 실제로는 뭐 OECD 20%에 비하면 평균에 20%에 비하면 우리나라 12.5%니까 한 7.5%포인트가 낮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에 거의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급하게 올라와서 12.5%가 된 거고 속도는 지금 OECD 국가 1위고 그 1위 속도가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되면서
더 빨라진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2060년 가면은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GDP 대비 비율이 27.6%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27.6%는 이제 이게 거의 지금 현재 있는 국가들로 이야기하면 스웨덴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스웨덴이 한 27% 내외거든요, GDP. 그러니까 스웨덴이 복지 국가에 뭐 거의 뭐 최고봉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스웨덴은 복지 지출 비율이 30% 넘었다가 복지 개혁을 해가지고 27.6%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27%가 2060년 가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율이 27% 정도 되는 거니까 2060년 가면 우리도 스웨덴 같이 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웨덴은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27%인데 우리는 그 당시에 노인 인구 비율이 거의 45%거든요. 노인 인구 비율이 45%인데 20%, 27% 써봐야 중복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 총량 수준으로는 또, 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 연구를 해보면 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한계선이 한 30% 선입니다. 30%를 넘어서면 더 이상 재정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딜레마에 있는 거죠. 사실은 뭐 27%까지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27% 넘어져도 그래도 중복지밖에 안 되는, 중복지도 제대로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서 생기는 한국적인 특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안에 아까 27.6% 안에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 지출의 27.6%라고 하면 그 중에 한 2%나 23%는 연금하고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4대 공적연금하고 건강보험이 문제인데 지금 아까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도 개혁 안 하면 30%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은 지금 제도 개혁을 지금 현재 수준 그러니까 이 현재의 건강보장 수준을 그냥 유지하면 건강보험의 2060년에 보험료율은 한 24 내지 5%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가 6.99%거든요. 소득 대비. 그런데 그것을 24%로 올려야 됩니다. 24% 25%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또 강자 사회보험이 하나 나타났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 현재 0.76%인데요. GDP 대비. GDP 대비가 보험료율로 0.76%인데 2060년 가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한 6%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두 개 합하면 또 30%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세 개 합하면 보험료율로 소득의 60%를 보험료 내야 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연금은 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적립해서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단이 있는데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비축해 놓을 수가 없어요. 30%가 오롯이 다 그 당시 세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보험의 급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이 놔둬서 30% 수준 올라가서는 도저히 뭐 지속 불가능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강보험은 완전히 다 빼먹는 구조예요. 환자는 환자대로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돈 더 달라고 하고 그냥 의료비 쓰고 또 병원이나 오는 의사는 뭐 그냥 주사 한 대 더 놓고 병원에 더 입원시키고 약 더 먹이고 해가지고 또 의료비 늘리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고 뭐 그다음에 보험자가 뭐 거의 우리가 민영보험은 보험자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보험자는 뭐 지금 아무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뭐 보장성 확대한다고 지금
나서고 정신없이 나서고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든 이 보험제도든 뭐든지 아끼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은 서로 빼먹기 구조라는 거예요. 환자도 빼먹고 그다음에 의료 공급자인 의사나 병원도 다 빼먹고 그러니까 뭐 지금 국가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아낄 수 있는 그런 수가 체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5년간에 건강보험도 이 국민연금도 개혁하고 4대 공적연금 다 개혁해야 되지만 건강보험도 빨리 개혁돼야 됩니다. 그렇게 아, 되면 대충 다 잡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실소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을지 다들 미루고 이제 어려운 개혁이다 보니 또 그리고 여론을 생각하다 보니 쉽지 않은 개혁이다 보니까 미루고 계속 미뤄오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이 다 지금 단일 그 국가의 보험 체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걸 다,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 인정이 되는데 건강보험을 민영화시켜서 뭐 두세 개 정도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지금과 같이 뭐 중국인들 대다보에 그냥 우리 의료보험 세일즈나 뭐 투어나 다니고 말이에요. 거기서 누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지금 인구 고령화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30%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처방책이 이제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야 되는 건데 민영 의료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거는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방식도 검토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의료보험을 민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의료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출된 나라예요. 미국은 고령화된 나라도 아닌데 GDP의 뭐 10몇 %를 지금 그 의료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민영화가 답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미 공영화된 나라 의료보험을 정치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 김원식 교수님이 주장하는 건데 뭐 광역 지역별로 의료보험 공단을 쪼개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뭐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건강보험이 의료보험으로 출발할 때는 조합주의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기업마다 조합이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뭐 지역마다 의료보험 조합이 따로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00년에 이제 통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좀 여러 개로 쪼개서 경쟁 체제로 갈지 나을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이제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이 그냥 쪼개고 붙이고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지불 보상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같은 행위별 수가 체계라고 해서 그냥 주사 한 대 놓으면 주사 한 대 진료비 나가고 뭐 약 처방하면 약 치료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의료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의사가 돈이 많이 벌고 하는 이 구조가 행위별 수가 체계인데 이 행위별 수가 체계가 장점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서로가 의료비를 절감할 유인에 발생하지 않는 그런 또 체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어떻든 여러 가지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국 같은 이런 나라는 아예 보험 체계가 아니고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나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는 생각보다 의료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안 나가느냐 하니까 결국은 뭐 그냥 스웨덴도 지금 기본적으로 뭐 무상 의료라 하지만 치료받으려면 석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석 달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석 달 기다리고 이건 물론 이제 좋은 명의를 찾다 보면은 석 달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병원 가서 이렇게 제대로 보통 의사 보는데도 석 달 기다리는 줄 알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비를 절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잉 의료의 사용, 어떻든 의료 사용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뭔지를 갖다가 우리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오분환 선생님 모시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그때 좀 심도 있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김원식 선생님 말씀 주세요. 뭐 김용화 교수님 전 뭐 생각은 거의 다 뭐 방향성이나 내용은 거의 다 공감하고요. 이 연금 문제 혹은 사회보험 문제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론을 형성하는 데는 지금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은 또 디테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조합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이 연금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 인제 그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국민들은요 단일원도 손해를 볼 생각을 안 합니다. 단일원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거시는 분들도 실제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 연금 개혁하면서 의사가 자기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경우도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는 정말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난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시스템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스템 혹은 선진국을 뭐 따라서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정책도 계속 창의적으로 새로운 대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용화 교수님처럼.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이 네. 몇 가지 큰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인제 큰 몫은 연금 기금에 관련된 문제도 몇 가지 있는데요. 연금 기금 문제도 말이 1% 올리면은 뭐 그 기금을 뭐 5 년, 6년 단축한다고 하지만은 그 파이낸셜 실무에서 1%를 올리는 것은 귀신과 같은 존재라고 봐요. 이게 지속적으로 1% 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도. 뭐 2-3 년은 몇 퍼센트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다음엔 반드시 그 사람은 몇 년 또 계속 손해 보고 뭐 이런 게 인제 그 펀드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수익률의 문제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인제 안전성을 보장을 하고 뭐 평균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은 뭐 1% 올리면 뭐 연금 고갈 기간이 5년 단축하고 2% 올리면은 10년 단축하고 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인제 어떻게 하면은 정상 이자율 수준에서 수지를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인제 국민들의 부담이 필요하고 그 연금 제도가 빨리 인제 빨리 개혁이 돼야 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기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내가 돈을 냈잖아요. 내는 순간 나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깎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정부의 신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럼 IMF라든지 뭐 이런 사태가 오면 깎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깎는다는 내가 낸 돈에 대한 수급권을 깎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뭐 수천억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이것을 또 기화로 해 가지고 임의 가입자들, 그러니까 저기 배우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청년들이 일도 안 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정말 빨리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크레딧 제도, 소위 이제 출산 뭐 크레딧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출산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그들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이 잡다한 제도들은 이제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정말 진실된 이건 보험이거든요. 평균 수명에 관련되는 문제. 이거 우리가 얼만큼 살지 모르죠.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본인들은 뭐 80 세까지 사시겠다, 뭐 90 세까지 받겠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럼 내기만 하고 그냥 저기 돈 못 받는 거예요. 안 돌려준다는 거죠.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그래서 저희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요건 기금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러니까 인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회가 합의해서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에 통합을 해야 되고, 그 돈은 국민연금에서 어차피 적자가 나는 거니까 보전해 준다는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슷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사실은 지금 우리 저기 노인 빈곤율 말씀하셨는데 그 노인 빈곤율은 허수예요. 현금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우리 빈곤율 볼 때 벤츠 몰면서 소득 없다고 뭐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 또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명품 가방 백 들고 나오는 사람들, 그거 다 허수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제대로 고치고, 노인들도 뭐 다 자기들 자녀들한테 다 주고, 그다음에 저기 노인 자녀들 저기 뭐야 학비 다 대주고, 뭐 30 살까지 부양해 주고, 그다음에 뭐 집 사주고, 결혼 자금 다 대주고, 그다음에 나 노인 빈곤했다고 하는 것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 관리부터 좀 제대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혜택이 진짜 그 보험에 입각한, 또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조적으로, 정말 창조적이어야 돼요. 사회과학은 이제 저는 이과보다 더 창조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공계는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방향성에서 갈라지기만 하면은 그게 창의적이라고 그러는데, 사회과학은 정말 유니버셜한 창의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 안정이나 혹은 제도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벌써 10시 5분이라서 저기 채팅창으로 지금 함정인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김용환 선생님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 답변 듣고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환 선생님 연금 지급액 상한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 지급액 상한선은 뭐 사실은 이제 보험료를 불입하면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연금급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급여 상한을 정한다는 것은 보험료 납입 한도를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512만 원 넘으면 더 이상 불입 못 하거든요. 그 상한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과거에는 그 상한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평균 소득의 1.6배로 해가지고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을 갖다가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과거에 이제 연금액 많았던 사람들을 지금 뭐 기준으로 그 깎는다든지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재정이 펑크 나가 나라가 망했을 때는 그래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앞으로 그래도 멀쩡한 나라가 갑자기 법적으로 약속된 보험료 낼 때 약속된 것을 갖다가 소급해서 깎는다든지
조정하는 것은 특히 우리 바른사회 시민에 의해서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이 관계는 정말 계속 얘기를 해도 저희가 진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주 강연 안내만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오훈한 협성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님 모시고, 오늘 저희가 연금과 더불어서 또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제 발제해 주신 우리 김영하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토론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